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관련되어서 해양 시추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꽤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는 서서히 슬슬 관심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트랜스오션 그리고 발라리스, 다이아몬드 오프쇼어 드릴링 이쪽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유가 환경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사실 유로나보와 같은 그런 이제 유조선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다만 그에 반해서 해양 시추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원유를 혹은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 혹은 그쪽에 대한 장비를 대주는 임대 사업을 해주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지금 주가를 좀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뭐 딱히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처참하죠. 여전히 굉장히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가가 상승한 것은 맞지만 이쪽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해양 시추에 대한 수요가 혹은 새로운 시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트랜스오션의 그런 재고 잔고도 여전히 그런 재고가 많이 남은 상황이고, 발주라던가 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부터는 해양 시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곧 있어서는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 시추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세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해양 시추에 대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될까요? 그런 작업 방식인데, 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깊이가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생산되는 이제 잭업 리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이제 한 100m 정도,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제 해양 채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시초를 빨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해에서 발생하는 걸로 결국에는 부유식이죠. 이렇게 둥둥 뜨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내려서 여기서 이제 시추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잘하는 쪽이죠. 드릴십입니다. 쉽게 말해서 떠다니는, 그러니까 배가 운행을 하면서 시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드릴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이제 현재까지 2026년까지 이제 모든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릴십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빨라봤자 2027년부터 이제 납품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 저는 슈퍼사이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해양 시추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경우 조선 같은 경우는 2027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도크가 꽉 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드릴십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도 현재 드릴십에 대한 인도가 취소된 드릴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전부 다 심해 추출에 대한 설계와 그런 제작에 대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양 시추를 함에 있어서 장비를 빌려주는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도가 있는 곳이고, 싱가포르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얕은 수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고, 대한민국은 심해에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잭업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심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방식이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꽤나 커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 시추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20% 이상 성장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비해서 35% 이상 성장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나 하면은 수주연구만 봤을 때에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를 넘어서는 수치예요. 사실 2017년도, 2018년도가 대표적인 이제 경제 호황기였었죠. 이 당시보다 해양 시추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비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본다면 역시나 매우
매우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좀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해양시초 좋아지는 거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육상 플랜트와 비교해서 어느 쪽에 대한 경쟁력이 더 뛰어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육상 플랜트로 몰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육상 플랜트를 올리게 된다면 해양시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라던가 실적은 여전히 바닥을 기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육상지대라고 해봤자 뭐 거의 뭐 중동이에요. 중동이라던가 뭐 그래봤자 러시아, 뭐 멕시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은 감산 합의를 했어요. 중동은 증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면서 이쪽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육상 플랜트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말해봐야 뭐 이만 아프죠. 이제 더 이상은 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뭐 장비라던가 기술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달러에 대한 원활한 그런 수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딱히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수출에 대한 혹은 원유 수요에 대한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가 나아갈 곳은 해양 시추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 시추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중동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육상 플랜트보다 해양 시추가 경쟁력이 더 높아요. 중동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육상 플랜트보다는 해양 시추에 대한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점차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트랜스오션이 현재로서는 이제 해양 시추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발라리스도 그 못지 않아요. 사실 발라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대비해서는 사실 티커가 잠시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였나요? 이거 맞네요. 네, 발라리스. 발라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오션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017년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라리스와 트랜스오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채의 유무입니다. 사실 트랜스오션은 시가총액이 3조 원이 안 돼요. 근데 부채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트랜스오션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해양시추 기업들이 이미 파산을 한번 경험했어요. 파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재상장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부채를 경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채를 경감했다. 부채를 어떻게 경감했겠는가? 뭐 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팔았습니다.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부채 경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트랜스오션에 대한 그런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해양시초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얕은 수심 그리고 심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발라리스는 대표적으로 이런 얕은 수심과 깊은 수심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트랜스오션은 심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얕은 수심에서 할 수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심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적인 효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초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의 2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금리 상승기에서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해보다는 이제 인근 연안, 그러니까 얕은 수심에서의 그런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발라리스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찼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오션은 수주 잔고가 많이 차지 않았다. 여전히 재고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잭업 리그, 그러니까 연안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이미 2017년도에 수주잔고를 넘어섰고요. 2015년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심해에서의 그런 수주잔고는 2017년도에 비해서도 안 되고요. 2015년도에 비해서는 뭐 한 3분의 1 토막? 뭐 2분의 1 토막?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잭업 리그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주식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항상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해양 시추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자산 매각이 거의 없었던 트랜스오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턴어라운드와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연안에서의 그런 해양 시추보다는 심해에 대한 해양 시추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해양 시추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산 매각이 없었고 거의 없었고요. 특히 이제 해양 시추, 심해에 대한 그런 수추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다는 것만으로도 턴어라운드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오션이다. 그럼 트랜스오션은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나는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매우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오션은 부담이 된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히려 이 발라리스보다 훨씬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싶다 한다면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오프시어 드릴링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자 부담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한 다음에 자산들을 많이 매각을 하면서 이제 이자 부담을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 다시금 회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주가가 역시나 트랜스오션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째검리그와 그리고 심해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발라리스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도가 굉장히 작죠. 여전히 2017년도에 비해서는 역시나 굉장히 크게 하락해낸 상황입니다. 트랜스오션보다는 많이 상승했지만 발라리스보다는 덜 상승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부담이 된다,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이아몬드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세계 기업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한 향방이라던가 혹은 이쪽에 대한 턴어라운드 여부, 재고의 증감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기업을 선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구독은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